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마이갓, 이거 진짜 아닙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단기간에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요소죠. 그런데 지금 당장 주택가격이 급등해버리면 정부는 투자 수요 차단으로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2020년 상반기까지 제대로 된 투자 수요 유입 차단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심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거죠. 왜? 투자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지 않는데, 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열심히 해봤자 갭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대출 규제 말고 양도세, 종부세 중과 같은 세제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나 법인, 비규제 지역, 신탁 등의 방식으로 이 세제 규제를 회피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됐고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인 투자 수요 차단이 이뤄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710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가 확대돼요. 특히 취득세 중과 부분이요, 정말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등의 다주택자 우회 통로가 차단이 되어 다주택자 진입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는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6월달에 15,000건, 7월달에 10,000건에서 그 이후에 5,000건 내외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진입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강력한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은 2020년 7월이 되어서야 나왔을까요? 야, 솔직히 이거 2018년부터 썼으면은 더욱더 효과가 컸을 텐데 왜 이제서야 썼을까? 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요, 부동산 규제, 특히 세법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에 나왔었던 종부세 중과 확대 방안이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21대 국회부터 세법 개정안을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작년 말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이 추가가 됩니다. 먼저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사용되면서 갭 투자할 때 2억, 3억 신용대출 받고 이제 초고가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차단이 됐고요. 또 하나, 규제 지역을 전국 이제 인구 밀집 지역 대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비규제 지역의 투자까지도 대부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이하로 강력하게 억눌리면서 투자 수요 유입 감소가 눈에 보인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안 떨어져요.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자꾸 신고가를 찍습니다. 자,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요, 수요자를 계속 부르고 있고요, 매물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더 오른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한 낮은 예금 금리 때문에 매도자가 현금 보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시세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 전략을 선택한다. 그래서 주변의 다주택자한테 왜 집 안 파세요?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유를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요자와 무주택 갭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최고가 거래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거래는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은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 이상 기류가 나타나요. 먼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부동산 특위의 위원장이 바뀌어요. 김진표 의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의원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론자죠. 실수요자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서 누구나 평등하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자, 이런 주의고요. 김진표 의원은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자, 선진국처럼 진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주축을 이뤄서 금일 여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김진표 의원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부분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나온 힌트는 네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마련 규제를 완화하자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송영길 대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유세 부담 조정, 아무래도 이것이 1주택자의 반발을 불렀고 선거에서 진 이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요, 과열 방지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전체 공급, 세제, 금융시장 전 분야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집값의 6%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마련하게 하겠다. 솔직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공급 대책 추진 현황도 발표를 해요. 잘 진행되고 있고 빨리 입법해서 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하니까 문제없이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잘 진행되면 공급 부족 이슈는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신경 쓰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양도세 중과제도 손질 가능성입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볼게요. 김주표 위원장은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나 1주택 1수요자 실수요를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송 대표도요, 이번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하기에 어떻게 조정할지 빠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 매물 잠김을 부른다고 판단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볼 가능성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예전에 이런 논리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다주택자한테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6개월 정도 가량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게 하면서 가격 하락을 기대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값 팔아도 안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중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됐었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과 낮은 예금금리 때문에 매도자가 현금을 보유한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으로 이 두 가지가 지속된다면은 규제를 풀어진다고 집을 과연 팔까? 안 판다는 얘기죠. 왜? 팔아가지고 0.7% 예금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규제 완화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수요자를 늘리며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요, 더 많은 투자 수요 유입에 부작용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유세 강화하는 방안 또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요, 금리가 높아지고 신도시 입주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 머릿속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어야 돼요. 야, 이거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버틸까. 그런데 야, 양도세 규제 풀어준대. 그러면 그참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고 현금의 가치가 불씨는 큰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집값 하락 효과보다 오히려 투자 수요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한 거래세 감소, 보유세 인상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유세가 실효세율이 거의 0.9%, 1% 가까이 되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한마디로 주요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 취득세는 낮춰, 거래세는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고 파기 하면서 이제 시중에 매물을 늘리고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건데, 솔직히 이 방식을 하는 국가들이 집값이 싼가부터 봐야 되거든요. 미국이 보유세 실효세를 높아서 집값이 싼가요? 솔직히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아니라 2% 책정한다 그래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높여서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차단시킨다는 부분이죠. 캐나다 집값이 쌀까요? 아니죠. 이 보유세 높다고 사람들이 투기 못하겠습니까?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경 쓰이는 부분 두 번째, 바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정부에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신도시마다 한 두세 개 단지씩 있었죠. 임대를 10년 동안 하면서 월세 방식으로 거주해요.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주변 시세 65% 수준의 감정 금액 기준으로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자, 월세 주고 살다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을 받는데, 이게 문제는 주변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이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H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엄청 큰 반발을 불렀어요. 정부에서 LH나 SH에서 어이구야, 이 신도시 프리미엄을 다 가져가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비슷한 방식이에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초기 분양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임대주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3기 신도시 임대 비율에서 더 늘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3기 신도시 임대 비율이 40%가 넘어요. 42%, 4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릉 신도시 사상 최대 공공임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경기도지사까지 여기에 자기만의 독특 브랜드 기본주택을 추가하면서 임대주택을 더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소영길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요, 중산층에게 많은 분양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분양 아파트를 늘리려고 만든 제도고, 그 과거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모두 다 분양주택을 최대 80%까지 공급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부동산 시장 불안은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오류가 보여지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과거에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었던 노태우 정부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모두 다 서민 안 챙긴 게 아니에요. 잘 챙겼어요. 중산층에다가 고소득층까지 모두 아우르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유난히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소형 면적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을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중산층에서 주택시장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 여당의 움직임에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를 지목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